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지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의 쏜 어뢰에 의해서 우리 천안함 초계함이죠. 772. 이 초계함이 작전 중에 이렇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들이 또 이 추모 행사를 막고 있는, 또 축소시키고 있는 이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전산 우리 46명의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산화한 우리 UDT 한주호 준이 등을 비롯한 이 47명의 용사들에게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또 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생존 장병들에게 힘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이제 대령으로 명예 진급해서 지금 예편을 했는데, 저하고 나이는 동갑입니다. 제가 프로필 보니까 동갑인데, 군은 대령 진급을 못하면 만 53세 중령으로서 전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해군, 전 세계 모든 해군 함장 중에서, 출신 중에서 잠수함의 공격으로 자신의 배가 침몰을 겪은 유일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전부로 예비역이 됐는데, 이런 분을 사실은 뭐 매도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생존한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조했다라는 영웅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뢰를 맞자마자 바로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전사자 외에 그 나머지는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조를 했죠. 그리고 이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맞았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진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함장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험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전술에 응용해야 되겠죠. 아무튼 최원일 함장, 앞으로도 장도에 무궁한 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고요. 천안함 폭침, 새로운 세상이 와서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추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을 린치핀 등 온갖 미사 여구만 발표되었던 지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외교적으로는 최고 수위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그야말로 화기애애 그 자체였던 지난 2+2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에게 호통에 가까운 항의를 하며 이게 동맹이 맞냐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의 기지공사가 현 정권 들어 중단되면서 미군 장병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서욱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 라며 이것은 동맹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라고 서욱 장관과 정의용 장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에 처음 들어선 이후에 기지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좌파 단체들이 기지 입구를 포위하고 장비 반입을 막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서 사드 포대 장병들은 전투 식량으로 연명하는 등 대단히 심각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장관들에게 로드리게스 훈련장, 수성 사격장 등 주요 미군 훈련장에서 훈련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훈련 여건을 보장하라 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용납할 수 없다는 외교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수사가 등장할 정도까지 망가진 이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여기 왜 들어와 있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고 다량의 미사일 만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미군 장병들 그리고 미국 시민들 30만 명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안보까지도 지켜주기 위해서 사드가 들어왔습니다. 2016년에 사드가 성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그때 지금 여당 최고 수뇌부들이 뭐 다 몰려가서 사드를 다 반대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 국방위원을 하면서 당시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에게 사드 꼭 필요하냐? 라고 질문했고 정경두는 뭐 더 따져봐야 좀 되겠다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면서 현 대통령에게 낙점이 되었고 합참의장, 국방장관까지 갔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공군참모총장 자격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상황 보는 판단 보는 아주 판단이 빨라서 야, 이 사람 곧 대통령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눈동자 굴리다가 정말 공군참모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딱 하면서 픽 된 자가 정경두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권 교체 불과 며칠 전에 이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시절에 2017년 4월 정권 교체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사드들이 여기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가 돼야 되는데 막아버렸죠. 좌파 단체들이. 이걸 이 정부가 해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 하는 겁니까? 광화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기는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요? 이 좌파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미국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너희들 광화문에서 하는 반정부 집회 그건 막으면서 여기는 왜 안 막냐? 사회적 거리두기 왜 방치하냐? 그건 니들이 지금 사주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게 동맹이 맞냐?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며칠 후에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또 내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고가 바닥나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병원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접경 지역에 거대한 콘크리트 방벽과 고압전류 차단막을 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탈북과 밀수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 북한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가까운 접경 지역 전체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국경 전 구간에 사람 키를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3300V 고압 전력선을 설치할 데 대한 원수님 비준 과업에 따라 연선 지역에 자재와 장비,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작업은 24일 자강도 국경지역에서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북한은 이 작업을 국경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탈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난달 초 열린 제8기 2차 당 전원회의에서 전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라는 김정은의 친필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이 장벽 건설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바이러스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사실상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북한은 최근 주민은 물론 국가보위성, 국경경비대 요원들까지 탈북할 정도로 내부 사정이 심각한데요.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고 미사일을 쓸 돈으로 식량을 사서 주민들에게 주었으면 됐을 일을 이 어리석은 김정은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콘크리트 장벽을 세웁니다. 미국도 이 멕시코하고의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 세우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정쟁이 되는 바로 그 엄청난 예산이 콘크리트 장벽인데 우리도 돈이 부족해서 이 휴전선 전체 255km에 그걸 다 깔지를 못하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2배 반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3배의 길이를 가진 이 한반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깔겠다는 겁니다. 얘들이 콘크리트,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여기다가 3300V의 전기를 야간에는 또 깔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V 여기 이제 손 혹시 갖다 대면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고통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3300V의 고압전력을 흐르게 하면 뭐 터치하면 그냥
사람 죽는 것이죠. 아마 수금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업 전류를 이 휴전선 아니죠. 한반국경 전역에 다 깔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경공업 공장에 공장을 못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전기를 공장 돌리는 데 써야죠. 이 콘크리트를 도로 까는 데다 써야죠. 도로는 다 무너져 가지고 도로는 없으면서 여기다가 지금 콘크리트를 까겠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서 가정에 전기도 공급 못하고 평양도 하루에 3시간밖에 전기를 공급 못하는 주제에 여기다가 3300볼트를 야간에 그냥 쫙 깔겠다는 겁니다. 이 미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자강도 먼저 스타트하고 이제 양강도 하겠다는 건데 무산, 해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밀수 그리고 탈북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양강도 지역 또 해산 지역 이 지역에 특히 이제 해산 지역에서 국경경비대 보위성입니다. 이 국경경비대 이 요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하고 무장 탈북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순항미사일 2발, 탄도미사일 2발 쐈죠. 그거 돈 계산해보면 한 1,500만 달러 정도 쇼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옥수수 사서 나눠주면 그 국경지역에 아사자 안 생기죠. 지금 유엔에서 이 해산지역에 무산지역에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사자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식량을 샀으면. 그리고 이 돈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면 이 콘크리트로 더 주민 삶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오늘 일단 내가 권자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깨어나고 주민들이 똑똑해지고 주민들이 외부와 소통하면은 결국 난 쫓겨날 거야. 이런 자가 무슨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지, 이런 자를 흠모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그 상황, 이런 자를 상전으로 모시는 자들이 우리를 또 리드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는 이게 동맹 맞냐?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란이 아라비아해 인근 국제공역을 지나던 이스라엘 선박에게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유의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는데요.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소유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했으며 해당 선박이 긴급 회항 중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4일 오만만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에 본사를 둔 XT 매니지먼트 해운회사 소속의 컨테이너선 로리가 인도 뭄바이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던 중에 기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워싱턴 정보 소스가 전달한 선박 피해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은 선체 외벽에서 폭발해 선체 외부를 뚫고 내부에서 피해를 입혔는데요. 탄두 중량이 작아 다행히 배가 침몰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피격 직후 다시 인도로 회항해서 한국 시각 26일 정오 기준으로 인도 구자라트 항구 인근으로 대피 중인데요. 이스라엘은 즉각 인도의 조사단과 대책반을 보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 선박을 공격 중이며 이란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공해상을 오가는 이스라엘 민간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여론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무력 행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51,100톤급, 길이가 228m, 폭은 37m, 아주 큰 배죠. 그리고 이제 3614TU, 컨테이너 3614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선인데, 이게 이제 인도 뭄바이를 출발해서 아프리카로 가던 중에 아라비아해 중간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을 보시다시피 뭐 그냥 침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소형 그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한 거 아니냐. 미사일로 때렸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미사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로켓을 미사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대함 미사일보다 조금 더 위력이 작은 어떤 그
미사일, 로켓 계열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란 것이라고 확정을 내리겠죠.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이 특수부대가 12척의 이란 선박에 대한 공격을 했다. 그 중에서 9척은 최근에 집중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보복에 나선 것 같은데, 이 보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고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이 항법 레이더에 다 이제 이란이 와서 공격하고 이 이란의 선박이 공격하고 하는 것이 다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뭐 이란 선박 공격했다 이건 추측인데 이건 이제 명확한 사실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이것에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보복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보복으로 인해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에즈 운하에 또 큰 컨테이너선이 하나 또 좌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이게 이란이 작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샤를 드골 항모전단, 프랑스죠. 그 샤를 드골 항모전단이 지금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미국이죠. 그게 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그 홍해를 통해서 또 역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지중해에 있던 이스라엘 전력들이 페르시아만으로 와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상 초유로 컨테이너선을 대각선으로 딱 좌초시켜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앞뒤로 꽁꽁 막아버렸는데 이거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이스라엘 해군을 못 오게 하려는 이란의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살짝 들어요. 뭐 물론 조사하면 나오겠죠. 아무튼 이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선박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항공기를 통해서 폭격을 할 거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아닌지 확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상황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